맨날 이렇게 입식도 해보고 좌식도 해봤는데 이런 와식은 제가 처음이래가지고 여러분하고 눈높이를 좀 맞추지 못해서 죄송해요. 좀 허리가 아프신 분은 누우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원래는 금요일날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땡겼는데 그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르헨티나 가요. 네, 세계 테마 기행 아시죠? 네, 그 출연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이 뭐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광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연주의 바라시는 화장품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청춘 그리고 지구야. 네. 그 어렵다는 화장품 모델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처럼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과 저처럼 화장품을 모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여기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사실은 제 본업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효리 씨가 나왔던 그 카드 광고. 그때 이제 제 배경 쪽을 제가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습자지대고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효리 씨는 만나보지 못했고 동영상 파일로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습자지를 대고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이제 할리스 커피. 거기 이제 크리스마스 때 3년 전이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전체 매장에 이제 제 그림으로 뭐 메뉴라든가 뭐 컵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뭐 기념물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동점하고 전주 쪽 보사점에는 제가 직접 내려가서 벽화를 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크리스마스 3년 전 크리스마스 기억을 잘 다듬어 보시면 저 초록색 컵에다 벨지엔 핫초콜릿을 드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저에게 대목이죠. 여러분에게 산타클로스가 있지만 저한테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장식의 예전.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뱅뱅 사거리죠. 저 건물은 이제 프루덴셜 빌딩 그 전면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물로 했어요. 그래서 크기가 가로가 40m, 높이가 20m. 그리고 주간에는 저기 이제 조형물로 보이고 야간에는 저기 LED가 심어져 있어서 조명이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11월부터 1월까지 2개월간 뱅뱅사거리 쪽을 아주 환하게 밝혔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좀 훈훈하게 보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또 어떤 또 장식물이 저한테 들어올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어머님들이 더 좋아하는 롯데백화점 광고 작업을 했죠. 그린 롯데 캠페인이라고 롯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들을 일러스트로 그려서 광고로 사용을 했죠. 다음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여름철에 하는 영화제죠. 장마철 영화제로 악명 높은 영화제죠. 늘 행사는 야외 행사는 우천으로 취소되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13회 공식 포스터를 제가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제 쪽에서 그때 저한테 의뢰를 어떻게 했냐면 13이라는 숫자에 막 걸맞게끔 기괴하고 음산하고 그로테스크하게 좀 해달라 해서 신나게 그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야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식 포스터다 보니까 영화제 기간 내내
그 부천시청 전면에 걸려 있었어요. 굉장히 저 혼자 흐뭇했던 기억이 아주 다시 떠오르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이제 레스포색이라는 브랜드 아실 거예요. 또 시노노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알록달록한 책가방으로, 그리고 아기 어머니들한테는 기저귀 가방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그 가방 콜라보레이션을 국내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그림으로 패턴을 미국에서 제작을 해서 그 패턴을 바탕으로 가방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 32종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매를 원하시면 면세점 외에 국내 매장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란 씨가 이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가방 하나 선물을 해드렸더니 이렇게 큰 케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이제 행사도 많이 뛸 수 있어요. 그림은 이제 미술관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행사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홍대에 스코너라는 매장을 오픈을 할 때 오픈 이벤트로 했던 행사예요. 그래서 한 4m짜리 가짜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홍대 전역을 끌고 다니면서 그 홍대에 있는 여러 분들과 같이 이제 신발을 꾸미는 그런 이제 활동을 이벤트를 했죠. 이 사진은 이제 사진 기자분이 찍어주셨는데요. 사진 기자분들은 꼭 외국 사람들이 같이 끼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세 분은 길거리 섭외된 분이에요.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지금 영혼 없는 리액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이걸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제가 뭐 책으로도 설명드리고 뭐 인터뷰도 하고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 잘 그렸죠.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죠. 이 얘기를 계속 드려요. 지금 44인데 어릴 때 재능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꾸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작년에 그 흥행했던 이제 드라마 있었잖아요. 응답하라 1997 아시죠? 저의 97년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연대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ROTC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중2로 제대해서 SK에 입사를 했죠. 그때 이제 신입사원 때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처럼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뭐 신입사원들한테 뭐 스펙을 바라거나 외국어 2개를 하거나 이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복사 잘하고 팩스 뒤집어서 안 보내고 물통 제때 잘 갈고 이랬으면 신입사원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자기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예는 체육대회였습니다. 지금 족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왼쪽부터 대리님, 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저의 사수, 내 눈으로 보고 있죠.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해서 저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97년 4월 19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저 친구들이 다 제 동기였어요. 다 28이에요. 여러분들도 10년대 지금 사진 보시면 찢어버리고 싶은 저 때만 해도 여자분들 입체 화장 있었습니다. 아시죠? 입체 화장. 그래서 왼쪽 친구는 그때도 간이 안 좋았는데 지금 잘 살아나고 있고요. 중간 친구는 지금 SK 아직 과장으로 계시고 맨 오른쪽 친구는 이제 컨설턴트예요. 그리고 저때 저의 헤어스타일은 이제 홍콩 스타일이라고 4대 천왕, 장구경 머리, 비싸게 들고 하는 머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낭창낭창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야말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코스죠. 대학교 나와서 경제학과 나와서 군대 잘 갔다 오고 바로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하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3년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욱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욱하는 순간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욱욱하고 올라오실 거예요. 그죠? 내가 이놈의 직장 진짜 나 없으면 돌아가는 거 자꾸 하고 요딴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아주 잘 돌아가요. 저도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 얼굴이 바로 직장을 관두고 찍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우수에 찬 얼굴을 하고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림은 2005년도에 시작을 했죠. 예. 그때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한 3년 정도 하고 뭐 웹사이트 기획을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뭐 그게 이게 뭐 잘 되지도 않고 못 되지도 않았어요. 존재감도 별로 있지도 않았고. 예. 근데 뭐 보통 속설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개인 사업을 3년 정도만 버티면 뭐 잘 돌아간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3년이 돼도 잘 그저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살짝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거 3년 어떻게 버텼는데 그렇게 썩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때 2005년 3년째였는데 또 이혼을 했어요. 지금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또 감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통계가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 네. 절반이 이혼입니다. 여기 왼쪽 편은 다 이혼이신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 편도 반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지금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동정을 하거나 안쓰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네. 저의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네. 그래서 그때 2005년 그러다 보면 참 마음이 좀 많이 좀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저도 멋진 남편이 되고 싶었고 멋진 아빠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막상 2005년이 되고 보니까 그냥 이혼 남에 그렇게 벌어놓은 것도 많지 않고, 특별히 뭐 앞에 뭐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저 그런 남자가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그림이 뭐랄까 저한테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2005년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엽서만한 크기에 어떤 색을 넣을 재주는 없었고 그냥 겨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사물과의 대화를 그림을 그리면서 했죠. 손톱깎이와의 대화, 휴대전화와의 대화, 녹즙기와의 대화. 그러면서 좀 저의 마음이 뭔가 좀 풀린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손톱깎이와 녹즙기가 저의 마음을 치유해 준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정신분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사물과의 대화, 내 안에 두 개의 나. 다행히 그림이 좀 그런 걸 극복하게 해줬죠.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특히 늦게 그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되겠냐? 이런 반응. 그렇죠. 여러분도 이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 의욕적으로 시작하면 그래 한번 해봐. 정말 좋은 결정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그거 되겠냐고? 너 뭐 아는 거 있냐? 뭐 네가 왜 그거 하냐? 지금 직장도 좋은데 왜 그거래? 그냥 하던 거 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마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간단하죠. 야, 너 그림이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냐? 뭐 중학교 때 예중을 나오고 예고를 나오고 또 미대를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학을 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림 시장에 들어와도 될까 말까 한 게 미술인데 너처럼 아무것도 없이 손톱깎이 정도 그려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이제 무관심이죠. 무관심. 너를 보면 참 행복하다. 내가 적어도 너보다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의 깔창 역할. 그거를 이제 제가 부지런히 해줬죠. 그래서 제가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제가 표현하고 그릴 수 있는 거는 엽서만한 크기의 손톱깎이, 눈에 보이는 물건, 그것도 단색으로 겨우 그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리고 하다 보니까 5년 뒤에는 이런 작품도 막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이 작품은 지금 송도 포스코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가 6m, 세로가 9m짜리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아크릴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년 전에 유명한 점장이가 딱 손톱깎이 그릴 때 나타나서
당신은 5년 뒤에 가로 6m, 세로 9m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하면 저도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런 그림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친구들의 반응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는 대학교 때부터 달랐어.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재능이 있었어. 심지어 유치원 때까지 내려가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좀 진작 좀 말해주지. 왜 그러면 내가 그럼 대학교 때 경작도 안 가고 미대를 가고 또 직장 다닐 때도 빨리 그림으로 전향했을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을 이제 주고받게 됐죠. 그래서 이런 저의 어떤 지나간 이야기들을 돌이켜 보면서 저는 이제 재능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확신 혹은 개념 이런 것들을 갖게 됐죠. 그게 바로 재능은 어떤 원인이 아닌 결과다. 이거는 뭐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현재가 여러분의 지난 모든 과거를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 안 해줘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이런 거야. 이렇게 알아서들 해석을 해줍니다. 또 그 과정이 드라마틱할수록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어떤 결과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기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의 과거를 설명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또 과거의 경력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죠. 박장 씨는 어쨌거나 늦게나마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발견한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내가 진짜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진짜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光色の空に向かってピンピンとつぶやく。이건 일본 이제 공익 광고인데요. 아마 보시면 내용 뭐 아실 거예요. 미술 시간이죠. 미술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그림을 재밌게 그리는데 이 친구만 유독 긴만 그리는 거예요. 한 장도 아니고 몇십 장을.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친구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 들어간 건데 이 꼬마의 생각은 보시면 알겠지만 고래는 고래 크기로 그려야 제맛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머님이 알게 된 거죠. 이게 퍼즐 같은 거구나.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고래를 그리는 친구가 된 거죠. 자, 얘 인생,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럴 줄 알았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미친 청소년에서 재능 있는 청년으로.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미친 상상을 하는 거죠.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거고 남이 안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자꾸 본인한테
금을 긋지 않아주는 것. 예.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를 좀 잠시 버려두고 마음껏 상상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재능을 발견하는 어떤 과정이 시작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생각을 아주 작더라도 하나씩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고민은 실천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언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뭐랄까 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아 정말 재밌으면 너무 재밌다는 피드백이 올 것이고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바로 느껴질 거고 진짜 아니면 아니라는 확신도 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즉 무언가를 좋아하면 일단 오래 버틸 수 있고 또 오래 버티다 보면 잘할 수 있다. 이거죠. 거꾸로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 거꾸로 보시면 돼요. 무언가 잘하려면 일단 오래 버텨야 돼요. 또 무언가 오래 버티려면 당연히 좋아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할 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가만히 좀 분석을 해보면 그분이 지금 잘한다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조금 익숙한 일인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무언가 실증을 느꼈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래서 무언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능의 어떤 씨앗 이런 거를 발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무언가 좋아하는 거를 발견한다면 그걸 결코 버리지 마시고 그걸 간직하고 키우고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이가 제가 많이 넘으니까 재밌는 게 없어. 자꾸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자극에서는 이렇게 안 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저도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산다고 하는데도 이런 느낌이 오는데 하물며 지금 나이가 제 친구들처럼 하기 싫어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진짜 재밌는 게 없대요. 그래서 공허한 느낌을 많이 받는 나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대의 멀쩡한 남자들이 심리치료나 우울증 치료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마음을 가누질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버티는 겁니다. 우르사를 먹든 여명을 마시든 컨디션을 삼키든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반드시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요즘에는 그냥 돈을 많이 벌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지만 반면에 좀 멋지게 살고 싶다. 돈이나 그런 걸 조금 벌어도 정말 폼나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글도 써요. 그래서 이번에 와우 페스티벌의 주제가 만인을 위한 인문학인데 마침 제가 또 밤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걸 노린 건 아닌데 그렇게 돼서 아주 저 책을 홍보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글을 쓴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색다르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글 쓰는 사람도 많긴 많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 전체 숫자에 비하면 좀 많이 적어지죠. 이런 일을 왜 자꾸 하냐? 또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여행 프로그램도 하고 실제로 뭐 방송도 조금씩 나가고 또 어떨 때는 영화도 단역으로 출연하고 이렇게 잡다한 걸 많이 해요. 그럴 때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변명 아닌 변명을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이 에세이에 해주셨더라고요. 그분도 소설가이긴 하지만
에세이는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라카미 라디오에 나오는 그 수필집 그것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앙앙이라는 잡지에 연재한 에세이예요. 앙앙 뭐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주 그 패셔너블하고 뭐랄까 허브 많이 나오는 그런 아주 좀 이게 소설책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잡지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연재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신의 모독은 소설가지만 자기가 쓰는 에세이는 맥주 회사가 만드는 우롱차 같은 것이다. 세상에는 나는 맥주는 못 마셔서 우롱차밖에 안 마셔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적당히 쓸 수는 없죠. 이러면서 자기가 에세이를 쓰는 이유를 저렇게 포장을 하더란 말이죠. 저도 그래서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분들한테 책을 많이 즐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얘기해준 이야기 때문이에요. 뭐 기술 선생님 하면은 뭐 사행정 기관, 뭐 이행정, 뭐 엔진 뭐 구조 가르쳐주고 이런 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어느 날 그런 선생님이 중학교 처음 딱 어느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와서 칠판에다가 커다란 타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네들 우물을 깊게 파려면 어떻게 파야 되는지 알아? 딱 대뜸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눈만 껌뻑껌뻑 하니까 그 밑에 이렇게 깔때기를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깊은 우물을 파려면 우선 넓게 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공부해야 되고 가정도 공부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사실 제가 일을 할 때 너무너무나 큰 어떤 지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정말 잘 그리려고 한다면 그림만 잘 그려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뭐 그림 제 그림이 좀 좋게 평가를 받으려면 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무언가 감정의 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다, 재밌다, 뭐 이런 느낌. 오래 지켜보게끔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학습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 학습도 많은 책에서 나오는 거죠. 즉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인문에 대한 어떤 바탕이 그런 공감과 이해의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는 하나의 커다란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책을 저렇게 읽고 사진 찍고 또 몰스킨에다가 좀 좋은 구절들을 이렇게 옮겨봐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글을 옮겨보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마치 내가 이 글을 쓴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멋진 구절, 멋있는 것 같아. 아마 끝내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가 내가 이거 이 정도 한 문장만 옮겨도 이렇게 팔이 아픈데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썼을까 해서 이 두들기는 자판을 두들기는 그 양에 총량에 일단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제 글쓰기의 세계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글을 쓰고 있다가 살포시 자기 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탄력으로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의 글을 쓰게 되고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읽은 책을 좀 다른 사람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또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좀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은 특히 아저씨들의 술자리의 대화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궁핍해요. 돈 얘기, 부동산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죠? 건강 이야기, 그 다음에 뒷담화 이런 걸로 한정이 되죠. 그리고 무한반복. 그래서 그런 얘기 대신 좀 인생을 얘기하고 또 인문학적인 다양한 주제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시천의 단골바에서
그래서 수요일마다 수요 막장 무대라는 걸 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제가 던지고 그걸 갖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에 기획은 굉장히 멋있었는데 첫 번째 행사 때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바닥에 드러눕고 토하고 옷 버리고 가고 경찰 출동하고 그래가지고 계산 안 하고 가시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살짝 받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책이 나온 거죠. 밤의 문학이라. 그래서 제가 그림도 그리지만 글도 쓰는 작가로서 또 한 영역을 하게 된 거죠. 네. 다행히 또 책도 잘 나가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저도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여러 가지를 하니까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갓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나 혹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혹시 이렇게 사는 게 불안하지 않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또 제가 읽은 책, 제 얘기만 하면 잘 안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읽은 책에 작다구리한 지식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조선일보에 연재하던 칼럼이 있었어요. 그림 칼럼.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숲속에 가면 피톤치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기를 맑게 해주고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숲속에서 나무에서 나는 물질, 그죠? 아시죠? 그리고 허브에서 나는 향, 이런 것들을 식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감 물질이라고 해요. 타감 물질.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잘난 체 해야겠다. 타감 물질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타감 물질이라는 거. 즉 허브로 그러니까 로즈마리도 여러분 키워보셨으면 로즈마리 아시죠? 잎 많이 나서 그 어떨 때 향이 많이 나요? 이렇게 싹싹 쓸어줄 때 향이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향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지만 벌레들한테는 이게 독소인 거예요. 즉 내가 뭔가 식물을 만진다는 건 내가 위협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로즈마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즈마리 입장에서 위협을 받았을 때 뿜어내는 일종의 자기 보호, 자기 방어 물질이라는 거죠. 최고의 수단 같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곤란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피톤치드나 허브 향기는 곰팡이를 없애고 독소를 없애는 물질이에요. 즉 그런 외부에 자극을 주는 물질한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그 식물의 존재 이유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허브인데 허브가 안 나오면, 허브 향이 안 나오면 허브가 아니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그 식물을 심는 거고.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힘든 환경, 즉 절박한 환경이 마치 피톤치드나 허브, 로즈마리 향기처럼 치명적인 매력을 뿜어내는 거죠. 사람도 그래요. 평소에 잘 지내거나 온화하게 지낼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매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급박한 순간에 닥칠 때 그 사람의 어떤 본인도 모르는 어떤 장점이나 매력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성공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약간의 드라마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이런 환경이 그 사람 간의 매력을 끄집어내는 어떤 환경과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피톤치드 같은 타가운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밋밋하고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생물학 레슨. 또 잘난 체인데요. 여러분 자작나무 나방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옛날에 그 환경 오염에 나왔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맨체스터 지방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원래 자작나무에 붙어있던 자작나무 나방이 하얀색이었는데 나무가 검해지면서 나방도 검해졌다. 그런 전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원래 이름이 회색 가지나방이에요. 회색 가지나방. 원래 자작나무 나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작나무 나방은 대부분이 하였어요. 그런데 0.04%가 까만 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지방이 오염이 됐을 때, 오염이 돼서 자작나무가 그 검댕이 때문에 까매졌을 때 자기 보호색을 띠는 까만색 종자가 다시 많아질 수 있었다는 거죠. 0.04%가 까만 게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또 까만 게 대세가 됐을 때 또 0.04%의 하얀 나방이 또 몇 마리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맨체스터가 환경이 또 괜찮아져서 다시 자작나무가 하얘졌대요. 그래서 지금 자작나무 나방은 다시 하얘졌대요. 자, 이건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 사람한테 대비를 해보자 이거죠. 보통 우리는 대부분이 하얗거나 대부분이 까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자작나무 나방인 거죠. 교과서에 보셨을 거예요. 그죠? 하얀 배경에 까만 나방, 까만 배경에 하얀 나방. 같은 종자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야, 우리는 항상 하얗잖아. 혹은 야, 우리는 원래 검해. 근데 왜 너만 하얘? 왜 너만 까매? 그래, 너가 맞는 거 아니야. 야, 우리 하얀 게 훨씬 많아. 이게 이른바 민주주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물학에서 민주주의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있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돌연변이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지만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남이 하얘면 나도 하얘야 될 것 같고, 검으면 나도 못 견디지만 다른 사람이 벌써 그거를 못 견디게 만들고 하얗게 어떻게든 칠하려고 그러고, 그죠?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런데 진화는 그렇게 되면 멸절이라는 그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생물학자가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개성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개성을 강조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걸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물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생물학에서 진화의 원동력이듯이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일단 잘하려기보다 남들과 달라지려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와 다르다, 좀 삐딱선을 탄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또 학생들한테 드립니다. 부모님 말씀만 들으면 부모님보다 못한 사람이 됐다. 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를 제가 그 장학생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직업을 적어보라고 한번 설문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적더라 이거죠, 어머님들이.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직업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직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직업이 몇 개일 것 같아요? 100개? 1000개? 10,000개? 한 13,000개 정도 돼요. 네, 등록되어 있는 것만. 그리고 그 직업도 계속 바뀌어요. 1년을 예전에 정보검색사라는 직업이 있지만 지금 구글이 다 하잖아요. 그죠? 예전 그것 때문에 자격도 있어요.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 요즘 워드 웬만하면 다 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없어지는 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앱을 개발한다는 건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직업은.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96년에 SK텔레콤에 입사했는데, 그때 제가 입사한 이유가 휴대전화를 공짜로 줘서 입사를 했거든요. 그거에 매료돼가지고. 그때 전화는 까맸고요. 벨소리도 단음이었고요. 화면은 영어로만 나왔고요. 예. 문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저 핸드폰이 커가지고 이 윗주머니
윗주머니에 넣으면 이렇게 옷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쳐줬어야 됐어요. 그런데도 와 작다 했거든요. 그게 96년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20년도 안 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휴대전화에서 모든 걸 다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휘어지는 액정 나오죠. 양방향 액정 나오죠. 이제 언어를 양방향 통역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효도잔치 할 때는 우주여행을 가실 때가 이미 됐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우주여행을 위한 상업적인 우주 비행기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예매 받고 있어요. 여러분 1억이면 갈 수 있어요. 1억이면. 근데 여러분 1억이면 우악 하지만 그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는 우주여행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소유주 우주선을 타는 거. 우리 이소연 씨가 탔던 거 있죠. 그거는 100억이에요. 100억. 벌써 10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가 시작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한 10년 아니면 아마 20년 여러분들 뭐 분명히 효도관광을 뭐 우주여행 하실 겁니다. 예, 그런 시대가 이미 됐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의사 타령, 무슨 뭐 공무원 타령을 하시니까 그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기껏해야 부모님 비슷한 수준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트렌드, 전문가의 조언 이런 것들이 다 부모님 말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릇을 할수록 주위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그런 거 많고 상식과 벗어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상식이나 주위 사람들 조언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 고민이죠. 야, 누구나 말해. 누군 뭐 좋아하는 거 없냐? 하고 싶은 거 뭐 없냐? 어떻게 먹고 살래? 부모님들이 하는 논리죠. 예. 자, 그러면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어요. 그럼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 예. 그래서 저도 이 얘기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을 좀 죄송하지만 좀 많이 파는데, 저희 어머니가 3년 전 제가 이제 통영에 잠깐 내려가 있었어요. 글 책을 쓰느라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분들이 이제 통영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관광 가이드로 쫙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회를 먹으면서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뭐 자연스럽게 듣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7순이 가까워지셨는데 그때 얘기 주제가 노후 준비인 거예요. 아, 너는 노후 준비 뭐 하냐? 아, 난 지금 뭐 들었다. 지금 10만 원씩 모은다. 어쩐다.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언제까지 모아? 뭘 모아? 지금 써도 다 못 쓸 것 같은데 그러시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아닌 게 우리의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뭐 했어요? 대학교 갈 준비했잖아요. 입시 준비. 대학교 가서 여러분 뭐 했어요? 취업. 그렇죠. 또 취직하면 결혼 준비. 예? 결혼하면 애 낳을 준비. 애 낳으면 애 키울 거. 그 다음에 계속 노후 준비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죽으면 준비마다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과연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준비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그런 고리를 끊게끔 도와줬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걸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뭐랄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조금 다른 걸 해도 되는구나. 조금 이렇게 좀 빗나가도 또 다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또 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자신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뭐 내일 제가 4시 50분 비행기로 아르헨티나로 가는데 이것도 여행을 저도 좋아해서 자꾸 들이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행 싫어하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몇 분 뭐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 블로그에 여행 관련된 내용을 많이 올렸어요. 어디 제가 뭐 국내에 가서 막 예쁘게 사진 올리고 뭐 하고, 그리고 응모 같은 것도 좀 갖고 했어요. 정보를 주면 응모예요. 근데 여러분 뭐 잘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에 웬만한 나라의 관광청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관광청에서 굉장한 많은 홍보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광청하고 친해보시면 알겠지만 몇몇 나라의 관광청을 빼고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직원이 둘, 셋,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엄청 생겨요. 왜냐면 그 나라는 그 관광청의 역할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관광을 알리는, 관광 사업을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뉴칼레도니아를 갔다 왔고, 그 뒤에 퀸즐랜드를, 호주를 갔다 왔고, 그리고 또 뉴칼레도니아를 또 갔다 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처음 하기 어렵지 두 번 갈 때는 저 한 번 가봤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 가면 아, 저 두 번이나 가봤어요. 세 번 가면 아,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막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네 번 가면 아, 저 사람은 다행히 뭐 여행 전문 블로거 혹은 여행 작가, 여행 칼럼니스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바르셀로나인데 바르셀로나도 갔다 왔어요. 뭐 여성분들이 아마 거기 가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거의 녹아내릴 도시가 아닐까.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투우장을 쇼핑몰로 아주 빙글빙글 구경하다 보면 옥상으로 올라가고 바르셀로나 야경이 보이는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갔다 왔죠. 예. 여러분들은 교과서에나 보시던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예. 저는 그거 살짝 만져봤습니다.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뉴욕. 또 뉴욕은 또 여성들이 또 로망이죠. 예? 아침에 커피를 들고 젖은 포도를 걷는, 바삐 걷는 그런 거 있잖아요. 뉴욕구 코스프레, 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이게 받쳐줘요. 요 배경들이 좀 밝았으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 거기도 이제 촬영 때문에 갔다 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역시 촬영 때문에 에스토니아를 갔다 왔어요. 예, 여러분 에스토니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핀란드 바로 밑에 있어요. 인구가 500만이 안 되는데 IT 기술이 되게 발달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전화, 국제 전화 많이 쓰는 스카이프 그것도 사실 에스토니아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건 IT 강국이죠. 그래서 막 도시는 굉장히 막 고성으로 막 돼 있는데 그 와이파이 빵빵 터지죠. 그런 동네. 그건 거기서 사온 이제 기념품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갖다가 실현을 했을 때 그 실현을 있게 해주는 묘약인 거예요. 약국에서 팔아요. 600년 된 처방. 약국이 600년 된 약국인데 그게 중세 시대부터 내려왔던 처방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를 먹어봤는데 사실 그 밤과자 맛이죠. 아몬드 박힌 밤과자 맛이. 그래서 그걸 먹으면 실현이 잊혀진대요. 실현의 상처가 잊혀진대요. 예? 맛있더라고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것도 팔고. 그 다음에 이런 중세의 느낌의 식당이 있어서 중세 음식과 중세 분위기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또 자연이 굉장히 또 좋아요. 정말 시냇가에 맑은 물이 흐르는 우리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풍경이 그대로 펼쳐져요. 저희 시냇가인데 저렇게 물풀이 탁 떠다니는 거기에 수영을 하고 이런 나라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카이프 본사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무실은 과연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고개가 절로 떨궈질 겁니다. 여기는 제가 가장 놀랐던 장면이 취재로 가니까 거기 사무실을 공개해 준 건데 여성분 직원이 일을 하는데 옆에 웬 4살짜리 꼬마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 누구냐 하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 왜 왔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럼 어디다 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제 담당자가 얘기하는 게 생각을 해보려고 이 자녀를 불안한 데 맡기면 엄마가 마음이 그쪽으로 이미 갔는데 일을 하겠냐 불안해서 여기서 그냥 놀고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훨씬 일하기 편하기 때문에 온다. 근데 4살짜리 꼬마애도 이미 많이 와봤는지 책상에 딱 앉아서 지 할 일 해. 뭐 그림 그리고 뭐 하고 또 거기 있는 동료들도 다 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회사는 제2의 집이다. 집처럼 편하게 일을 해야 성과도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막 개도 뛰어다녀요. 개도 마찬가지고요. 야, 개 그거 막 집에나고 짖고 막 옆사람 피해주면 그 신경소에서 어떻게 일하겠느냐? 데리고 와라. 개 뛰어다니고 애 있고 그렇게. 그리고 칸막이도 없어요. 왜 칸막이가 없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가 아니냐?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이 되는 모든 건 다 없앤다. 칸막이도 없어요.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보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제가 97년도 4월의 모습이에요. 저의 28살 때 모습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2011년 제 나이 42살 때 제 모습인 거죠. 왼쪽은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어머님 방식대로 쭉 살아간 인생이었고, 오른쪽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삶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보기 좋으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왼쪽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취향이 있으니까. 취향은 존중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사실 이게 우리가 누구나 안정을 원하잖아요. 그죠? 불안한 거 없이 좀 안정되게 돈도 좀 적당히 벌고 좀 경제적인 거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또 그러면서 너 불행한 거 싫어. 좀 뭔가 가슴 뛰는 무언가 이런 걸 맨날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지겨워. 권태가 따라와요. 늘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예? 멋진 회장님 집에서 그렇게 분란이 나잖아요. 그죠? 출생기 비밀 나오고 뭐야? 그리고 또 설렘은 늘 약간의 불안함이 따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설렌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바이킹을 탈거나 높은 산에 오르거나 놀이기구를 탈 때 약간의 불안함이 있지만 그것이 죽을 만큼은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알지만 또 죽을 것 같고 뭐 이렇기 때문에 쾌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뻔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정과 설렘만 가지려고 생각하지 권태나 불안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안정을 원하면 어느 정도의 권태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설렘을 원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불안함을 좀 견뎌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완벽한 안정도 없고 완벽한 설렘도 없는 거죠. 또 완벽한 불안도 없고 완벽한 권태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좀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안을 없앤다, 권태를 없앤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죠? 어느 정도의 권태는 가져가고 또 그만큼 안정을 또 즐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좀 무뎌진 어떤 마인드를 좀 아주 예리하게 갈 수 있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건 어드벤처 라이프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제 다카하시 아유무라는 친구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바로 26살 아내와 둘이서 세계 방랑여행, 이런 책이에요. 요 분은 지금 한 40대 중반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자주 와요. 이 친구는 25세 자서전을 썼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20살에 나는 자서전을 써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5년 된 자서전을 써야겠다. 근데 한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끼워넣은 거예요. 자서전을 쓸 내용. 그래서 칵테일 그 자격증도 따고 뭐 이랬던 친구예요. 그리고 세계도 여행하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초등학교에도 안 보내고 거의 그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찍혔죠. 맨날 여행 가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그래서 남극 북극 빼고 거의 다 갔다. 그리고 사업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자메이카를 갔는데 장소가 너무 좋아. 카페 나갈까? 카페 차려요. 인도네시아 발리를 갔는데 여기도 좋네. 카페 하나 차릴까? 카페 차려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차린 카페가 대여섯 군데 되는데, 그 카페 이름이 플레이얼스예요. 플레이얼스. 지구를 갖고 노는. 그리고 오키나와에 자기 친환경 마을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 친환경 숙소로 꾸며져 있어요. 거기 부족장인 거죠. 명칭은 사장인데 아무도 사장이라고 안 부르고 부족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사는,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가슴이 아주 벌렁벌렁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쓰는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하는 부장님이나 정말 미워하는 동료에게 선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날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사표를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효능이 있는 약발 받는 책입니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정말 약발이 잘 먹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아저씨, 한국에도 자주 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번 오실 때마다 강연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한번 찾아서 들으면 상당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직업에서 안정이 되면 그 가치에 대한 생각을 또 하실 거예요. 단순히 이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좀 이걸로 뭔가 사회를 좀 이롭게 하거나 누군가에 도움을 되는 이런 면도 아마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이제 저는 그림으로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뭔가 세상에 뭔가 도움을 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이런 나눔조합이라는 걸 올해 만들었어요. 이건 각자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사진작가, 영상 찍는 친구, 그 다음에 김경란 아나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작가분들이 모여서 일종의 재능 기부자들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남수단을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우리 재능을 활용해서 좀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 남수단에 다 같이 갔다 오고 그 뒤로 남수단 을 같이 좀 알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빈곤에 좌절하지 않고 배움으로 자리를 꿈꾸는 대륙.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의 땅 남수단을 향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눔조합 1기가 길을 나섭니다. 초등학생들이에요. 태어나서 이번에 처음 해봤다는 친구들이 Yes. N. Yes. G. G. Yes. 나가요. 실물로 보니까 훨씬 예쁘죠? 잘생기고 훨씬 예쁘죠? 자기라고 네. 주호님의 이름을 축복하신대요. 아 진짜? 정말 이렇게
60%를 떼고 기부하셨대요. 네, 이렇게 돈 주세요라는 말보다는 지금 대답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해서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좋은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꼬리가 내려간대야. 꼬리가 올라가는 건 영수. No, I know the price. I researched in the market. I asked if we should 50, make it 50, make it 50, 50, 50, 50, make it 50, okay, okay, 50, 50. Yeah, you know now. There's no different. We are the same. Yeah, we are the same. Yeah, they respect people, and also we respect people, so we are one. Yeah. 나를 살게 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곳에 가면 힘들지 않냐. 근데 물론 몸은 힘든데 그 안에서 저에게 선물같이 다가오는 놀라운 감격이 있어요. 남수단은 그야말로 저를 살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남수단 나눔조합 동참하셔서 그 행복, 그 기쁨, 그 신나는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듯 새로운 성장을 꿈꾸는 남수단이 절망을 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눔조합은 함께 물을 주고 희망을 키우는 행복 메신저로서 함께합니다. 이렇게 다녀왔고,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우리 재능기부자 PD가 직접 다 찍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갔다 와서 할 일이 더 많죠. 그래서 남수단을 홍보하는 책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저랑 또 친한 디자이너가 또 흔쾌히 또 재능단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원본은 또 제가 쓰고 또 다른 분도 참여해 주셔서 또 사진작가의 작품이랑 써서 남수단 알리는 책자도 만들었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조건 어려운 사람, 남산 아프리카는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행하고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물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환경에도 또 이렇게 웃음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즐겁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저희가 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아무래도 지원하려면 또 돈도 필요하잖아요. 또 그런 후원도 좀 재밌게 좀 해보자 해서 올해 초에 또 갔다 와서 3월에는 저 대구에 이제 벽화를 그렸어요. 벽화를 이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남수단 나눔조합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벽화를 제작해서 그 수익금을 300만 원 벌어가지고 저희가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올 여름에 이제 유니클로랑 좀 콜라보레이션을 했죠. 아마 여러분들 유니클로에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린 티셔츠가 있어서 그 판매 수익금을 역시 어린이재단 남수단 프로젝트에 기부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유니클로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일본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니클로한테도 배울 점이 꽤 있다고 봐요. 어떤 점이냐면, 저 프로젝트를 재능 기부를 했을 때 그 계약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잘 돼 있는 기업을 처음 봤어요. 즉 어린이재단, 유니클로, 그다음에 작가 이렇게 3자 간의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작권에 대한 것들은 저작자의 것도 분명하게 명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권에 대한 것만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티셔츠의 판매 금액이 19,900원인데 판매될 때마다 1,000원씩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또 판매되는 금액의 500원씩 작가의 저작권료를 주겠다, 그게 명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티셔츠를 10,000장을 찍었거든요. 제 거를. 그러니까 저 티셔츠 한 벌에 대한 기부 금액이 어린이재단 쪽에 유니클로에서 가는 건 1,000만 원이고 저한테 저작권료를 준 게 5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500을 제가 가져도 되지만 제가 기부를 하면 제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을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부금 영수증을 어린이재단에서 발급해 준 거죠. 즉 이건 뭐냐면 이 일이 공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재능 기부하면 공짜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착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기들이 할 거 하고 그다음에 작가한테 지불할 거 그리고 얼만큼 지불할 거 명확하게 하고 근데 그것이 그 가치 그대로 기부가 될 수 있게끔 다 계약서에 명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남수단 프로젝트를 했고요. 네, 여기에 저거 탈 쓰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예. 자체 홍보.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 FRL 코리아 이제 유니클로거든요. 저한테 입금된 거 바로 이렇게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한다. 인증샷.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걸 했냐면 우리 재능 기부자들이 또 재밌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또 김경란 아나운서도 있고 떼톡쇼 때로 얘기하는 토크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아이디어를 해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카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청춘 남녀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뭐 떠들고 썰떨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활동을 좀 알리는 그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끼리 해서 저희 홍대 에코브리지 카페에서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경북대에서 며칠 전에 했는데 그때는 이게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나도 좀 할래 해서 특급 게스트 한 분이 오셨어요. 조혜련 씨가 그냥 오신 거예요. 너무 니네들 재밌게 한다 해서 김경란 씨가 섭외해가지고 광주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당일치기로 대구에 올라온 거예요. 대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5분 강연하고 30분 우리 떼톡쇼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재밌었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막차까지 먹으면서 아주 훈훈한 시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아이들도 일단 던지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우리 생각 이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던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떼톡쇼를 해서 지금 남수단을 알리고 어린이재단 알리는 이런 행사를 지금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네를 위한 프로젝트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아파트에다 그린 벽화예요. 아파트 벽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신다고 마음껏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워야 돼요. 다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벽도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벽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래서 꾸민 거죠. 원래는 저의 촌철살인 그림으로 꾸미려고 용 캐릭터와 양파왕자나 잠자리랑 애벌레를 막 그릴 때 재영이가 와가지고 용 꼬리 밑에 있는 친구인데 자기 얼굴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 동생이 밑에 오고 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결국 45명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얼굴을 그려줬죠. 그래서 지금은 자기 얼굴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저 왼쪽 동그란 머리 동그란 친구가 저기 중간에 있는 얼굴 동그란 친구 주영이 자기 얼굴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아파트에 박장이라는 작가가 산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저 얼굴 그려준 어머니들이 맨날 복도에서 보면 저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집배원 아저씨도 저 다 알고 또 뭐 외부에서 누구 오면 우리 경비 아저씨들을 밥장이요? 네, 사닥사모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는 이런 어떤 동네 스타가 된 그리고 학교도 굉장히 또 아주 재밌는 공간인데 학교 학생들하고도 미술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술, 음악, 체육 시간이 점점 줄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사회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미술, 음악, 체육이에요. 미술, 넓게 보면 디자인. 우리가 디자인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내가 물건 고를 때 디자인 보죠. 또 내가 디자인 일을 안 해도 디자인과 관련된 예산을 짜거나 그와 관련된 광고를 만들거나 그거를 도와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체육. 요즘 건강, 운동
필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악, 노래방, 예? 유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회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줄인다는 게 국민의 복지에 어긋나는 정책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저도 미술 시간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 프로젝트는 뭐 돈 예산 관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국 고등학교에서 한 프로젝트인데 아이들한테 자기 학교 벽을 한 칸씩 벽돌을 자기가 꾸밀 수 있게끔 해서 자기 학교를 자신 스스로가 꾸밀 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를 했죠. 요거 같은 건 이제 해성여고, 전농동에 있는 해성여고와 한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고3이 됐는데 고2 아이들하고 한 작업이에요, 그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 여름에 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이것이 대중미술이다라는 전시를 했어요. 그때 저한테 작품 뭐 하나 출품하는 거 외에 또 하나의 좀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 미술관 화장실을 좀 꾸며달라고. 제가 이상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근데 여자 화장실에는 수유실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수유실을 좀 꾸며달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꾸밀까 고민하다가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칠판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칠판에 엄마 하면 떠오르는 물건들을 한번 그려보자 해서 수업을 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 지금 한복 그림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엄마는 왜 유치원 때 나에게 남자 한복을 입혔나요? 이런. 그래서 엄마는 그게 더 잘 어울리니까 시크하게 대답을 하셨고 그 오른쪽에 있는 김밥은 초등학교 때는 싸주셨는데 지금은 사주시네요. 엄마 김밥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기 왼쪽 끝에 위에 끝에는 못 쓰고 엄마 눈에 들어가면 못 버리는 몽당 연필. 예전에는 창피했지만 지금은 내가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엄마 하면 생각나는 물건들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걸 그린 이유는 그걸 수유실에다 붙여놓으면 그 수유실에 오는 엄마들 그 애 완전 깐난하게일 거 아니에요. 야, 얘네들이 언제 나랑 토킹 어바웃을 할까? 이럴 때 요 그림을 딱 보면 야, 얘네들이 이제 커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약 일종의 그 미래를 좀 떠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여기 이제 세종문화회관 수유실이에요. 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어엿하게 작품을 전시를 한 거기 때문에 전시회에 전시 오프닝에 다 초대를 했죠. 이렇게 연실행이나 사진을 지금 이 친구들 표정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이에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런 경험을 하게끔 이런 경험을 하면 아마 평생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 나 고등학교 때 이런 거 해봤는데 이런 경험을 그림으로 선물을 해줬죠. 그래서 이게 재능 나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뭐 돈도 안 되고 바쁜데 뭐 그거 해야 되나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청주의 작은 도서관에 이제 재능 나눔으로 그림을 그린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제가 혼자 다 그리려고 그랬는데 영상 촬영하는 PD님이 합천씨 맨날 혼자 그리니까 그림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동네 아이들하고 좀 그리면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급히 그 동네에 있는 청주에 있는 리틀 피카소 학원에 다니는 5, 6학년 5명을 섭외를 했죠. 그래서 크레파스 하나씩을 던져주고 네 마음껏 그려봐라.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장치를 했냐면 벽을 너무 하얀색으로 하면 못 그리니까 파랗게 먼저 칠을 하고 중간중간에 저기 구름은 그려놨어요. 연상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바탕에 막 하얀색 크레파스로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 쭈삣쭈삣 하다가 마음껏 그리니까 악마 그려도 돼요. 뭐 사자 그려도 돼요. 뭐 똥 그려도 돼요. 애들은 왜 이렇게 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똥, 설사 막 죽어.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왼쪽 그림 보시면 저 새잖아요, 새. 근데 저는 죽었다 깨도 저런 새를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딱 보고 오케이 저거 보고 원래 한 마리였는데 제가 컨트롤 V 해가지고 꾸민 거죠. 네, 그 아이디어를 제가 낼름한 거죠. 오른쪽에 보면 저기 나르는 물고기들이 있을 거예요. 전 죽었다 깨도 물고기를 저렇게 못 그리거든요. 역시 컨트롤 V에서 붙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야, 그림을 같이 그려도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구나. 또 내가 혼자 그릴 때랑 색다른 걸 마음껏 좀 시도해 볼 수 있구나. 저도 즐거운 거죠. 그리고 아, 이거 행사할 때 써먹어도 되겠구나.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구나. 이런 1타 3피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디어를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와 할 것 없이 많은 작품을 그리게 됐죠. 그렇게 해서 막 벽화를 많이 그리니까 어느덧 벽화에 전문가가 되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벽에다도 그렸고 내벽에다도 그렸고 혼자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랑 그리고 크레파스로도 그려봤고 물감으로도 그려봤고 페인트로도 그려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 뒤로 신세계 프로젝트를 한 6, 7군데를 했어요. 본전 다 뽑았죠. 이거는 완주구는 특히 제가 자주 가는 동네예요. 전주 옆 동네인데 사실은 저랑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벽화를 그리고 우연히 찾아가면서 사람이 좋고 거기에 프로젝트랑 저랑 잘 맞아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이거는 그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다문화 카페예요. 그거를 베트남 여성, 캄보디아 여성이랑 같이 그린 작품이에요. 그렇게 많이 그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 완주군에 큰 분립도서관이 생겼는데 그 공간을 저한테 다 의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 공간에다가 저렇게 이제 오일바가 있어요. 오일 스틱이라고 유화물감을 뭉쳐놓은 크레파스 같은 두꺼운 재료가 있어요. 그걸 갖고 막 벽에다 그렸어요. 저게 높이가 한 5m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비계라고 그러죠. 시온 영화 아시바 타고 저걸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도 제가 작업을 했고 이렇게 되니까 완주군에선 저의 곳곳에 공공건물에 제 그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좀 친숙하게 되고 또 그분들도 아, 그림이 있으니까 재밌네, 좋네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제가 완주군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명예국민증을 받았어요. 명예국민증. 옆에 계신 분이 군수님이에요. 근데 국민증이라고 해서 저는 뭐 주민등록증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따만한 큰 거예요. 한 무게가 3kg 정도 되는 목에 걸지도 못하고 갖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명예금이 됐죠. 근데 이게 저는 어떤 선물보다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마을 분들이 저의 그림을 좋아하고 그걸 인정해서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완주에 내려가서 완주에 있는 축제에 참여하고 거기에 있는 인재개발관에 또 그림을 또 그려드리고 또 앞으로 또 새롭게 생긴 뭐 면사무소, 뭐 지역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 이런 데다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마치 제 고향처럼 언제나 가도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된 거죠. 그리고 저녁을 나누면서 정말 제가 만나기 힘든 분들과 이제 만나서 알게 된 거죠. 얼마 전에 결혼하신 정화의 여신도 만나고 또 혁필 씨도 제 행사 때 와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고 또 9시 뉴스에 나서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미술 작가라고 타이틀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SBS 아나운서이 또 제 책을 또 소개해 주시고 또 김경란 아나운서랑은 아프리카도 남수단에도 갔다 오고 지금도 뭐 되게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서 저런 얘기하고 저의 어떤 연애 문제도 상담해주고 아주 굉장히 좋게 아주 친하게 지낼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그걸로 어떤 생계를 꾸려나가신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좀 이거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전문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일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리지만 이 그림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또 이 그림이 우리한테 얼마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지방으로 갔으면 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나눔을 통해서 선보이고 같이 즐기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림이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같이 벽화를 그리니까 재밌네. 또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생기니까 굉장히 또
보기 좋네? 이런 식으로 친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변이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요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생기고 수요가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밥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내가 할 일도 더 많아지게 되고요. 이게 물론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어차피 시간은 흐르게 돼 있거든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수확이 오죠. 그렇게 되면 그 뒤로는 계속 깔아놓은 게 계속 반복되고 하면 정말 좋은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이든 갖고 계시다면 좀 욕심을 내서 나눠보면 어떨까. 특히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그러면 그걸 또 한 3년 정도 하시면 또 그게 아주 새로운 일로 분명히 돌아온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지금 2007년부터 130개 프로젝트를 재능 나눔으로 진행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완주에 갔다 와서 저 물통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물탱크에다가 그린 거죠. 그 동네가 하늘도 파랗고 옆에 감나무가 열려 있고 멀리 산이 있고 그 중간에 물탱크가 딱 있어가지고 아 그럼 이것을 하늘처럼 보이게끔 꾸미면 재밌겠다 해서 같이 그렸죠. 우리 동네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뭐랄까 목표? 제가 추구하는 바가 나름대로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질문이 저의 그 가치관이자 저의 좌우명이자 저의 목표가 되는 셈이죠. 과연 내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나는 과연 내 시간의 진짜 주인공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이미 뭐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런데 문제는 실천을 하는 거는 힘들다는 거죠. 나의 귀한 시간을 부장님께 드리고 회사 회의에 바치고 출근에 바치고 퇴근에 바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만큼 그걸 하면 할수록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시간은 회복이 안 돼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시간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이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 저는 회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사에서 일찍 일이 끝나도 절대 2시에 퇴근시켜주지 않잖아요. 놀아도 회사에 6시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는 여러분의 능력을 산 게 아니라 뭐 능력도 샀지만 시간까지도 산 거란 셈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귀한 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공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바랍니다. 이게 제 시간의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화장품 모델이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처음에 힘들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강의는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거죠. 과연 내 시간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건방진 느낌이 들어서 촬영 때문에 이 시간이 멈춰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400년 된 건물이 그대로 있고 1000년 된 식당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식당 매니저가 약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약간 이게 좀 세요. 이게 잘 털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건물이 1000년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영이 깃들어져 있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밥을 먹으면서 그 영을 느껴서
머리가 뭐 어지럽고 그런 현기증을 느끼는데 그거는 뭐 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세의 영이 나한테 스쳐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고 털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한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 건물이 중세 건물이고 거기에 전기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막 촛불로 켜고 옛날 조명 그대로 켜고 옛날 그대로 목장 그대로 하고 요리도 그 양념도 감자랑 토마토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거기 때문에 중세 시대는 유럽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리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릇도 막 그릇 같은 거 딱 쓰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거죠. 예, 회복 자랑질하기 딱 좋은. 난 중세에 와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여행을 가더라도 또 어떻게 가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촬영을 하면서 가면 좋은 게 여행으로는 가기 힘든 코스를 가고 좀 더 깊이 있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중세 요리사랑 같이 요리도 같이 해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때 좀 인상 깊었던 얘기가 그 옛날 시청 건물을 가서 보여줬는데 만약에 우리 도시가 너무 잘 나갔으면 이 건물이 이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게 이 덴마크랑 러시아의 속국이었어요. 에스토니아가. 근데 탈린이라는 그 수도가 옛날에 되게 잘 나가던 도시였다가 러시아로 이제 속해지면서 버려진 도시가 된 거예요. 관심 끊고 사람들이 안 가다 보니까 옛날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수도가 되니까 옛 건물의 가치가 다시 부각이 된 거죠. 자, 그걸 보니까 야 너무 약간 버려진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구나. 또 그게 또 아주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도시가 중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물풀 보셨겠지만 그게 굉장히 자연이 넘쳐나고요. 굉장히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거기를 갔다 와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여행 갔다 오면 좀 벌렁벌렁한 마음 좀 여운이 남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치겠다 싶었는데 잊을만 할 때 아르헨티나를 또 가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모르죠. 갔다 오면 아르헨티나가 또 제일 좋다고 하지. 예, 그렇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처음에 손톱깎이 그릴 때 뭘로 그리셨어요? 유니볼이 볼펜? 유니볼이라고 예, 문구점에서 팔고 있는 그죠? 아시죠? 0.4mm 예. 그냥 일반적인 도구로 그렸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너무 그림 멋있어요. 뭘로 그렸었어요? 사진 너무 멋있어요. 뭘로 찍으셨어요? 뭐 이런 거. 다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메라도 물론 좋은 게 좋지만 예, 많이 찍었고 그죠? 그런 겁니다. 예, 뭐 렌즈가 좋다고 무조건 잘 나오는 건 아니죠. 예, 그런 말씀을 좀 속으로 하죠. 속으로. 네. 제일 기본의 생각을 들으시네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도 사실 아까 그 초록탕 어린이재단 그 나눔조합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빠진 부분이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뭐냐면 학교를 가보면 이게 아까 학교가 되게 좀 오래 이게 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이랬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아까 했던 운동, 그 다음에 뭐 벽화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노래. 예. 근데 이제 뭐 운동이야 우리끼리 프로그램을 짜서 뭐 운동회도 했고 벽화는 이제 제가 가서 했어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음악하는 사람 가서 뭐 이렇게 멜로디용 같은 것도 연주하고 예? 뭐 기타로 또 노래도 같이 불러보고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을 엄청 지금 찾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재능이 재밌는 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기자분이 거꾸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는 글 쓰는 기사 쓰는 재주밖에 없는데 이런 건 되게 하고 싶은데 재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희한하게 남의 눈에는 재능이 보이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아니 기자님은 글을 잘 쓰시잖냐. 보통 NGO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만 자신의 일을 정말 멋지게 또박또박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글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 NGO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커뮤니케이션이나 홍보 공역은 또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NGO에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시면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진짜 자기가 연락을 해봤더니 마침 그런 게 필요했다고. 그래서 본인이 그 홍보 글을 써주고 기사를 써줬는데 자기도 너무 보람이 있었고 그쪽에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그쪽이랑 또 이렇게 너무 하기로 했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시면 어느 정도 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관심 분야나 하고 싶은 NGO에 연락하셔서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면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그리셨다고 네. 아까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체 디자인 다 하신 거예요? 아, 그 협업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일러스트 같은 경우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것도 아이디어를 같이 냈어요. 포스터 디자인하는 회사 대표님하고 되게 친해요. 근데 전화 와서 와우 포스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저 와우 페스티벌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전에부터 와우 페스티벌은 일러스트를 포스터로 썼어요. 근데 좀 뭔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제가 또 이렇게 이걸 또 자랑을 할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그리면 자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뭘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예전에는 이게 한 덩어리 그림이었어요. 그거를 아예 섹션별로 나가서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획할 때부터. 그러면 좀 더 느낌이 다를 거고 실제로 스티커를 만들어 나눠주면 사람들이 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또 이번에 주제가 또 만인을 위한 인문학이고 또 그거에 관련된 지금처럼 강연 섹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 단순히 와우 페스티벌이 홍대에 책 깔아놓고 책만 파는 행사가 아니라 그런 다양한 부대 행사가 있다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알리려고 저렇게 섹션별을 좀 묘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죠. 9개의 섹션을.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따로따로 쓸 수 있게끔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죠. 잔머리를 엄청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색깔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심플하게 가자는 건 동의를 해서 저 색은 디자인 쪽에서 고른 거죠. 그래서 별색으로 연두색과 약간 핑크 톤으로 두 가지를 해가지고 기존에는 한 종류의 포스터만 만들었어요. 또 좀 다르게 해서 좀 이렇게 약간 눈에 띄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특히 이제 협업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21세기형 인간이 아닌가. 경쟁에서 이기는 인간은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이미 구시대 사람이에요. 10년, 20년 뒤에는 협업을 잘하는 사람, 부드럽게 여러 사람의 재능을 이렇게 발견해주는 사람, 이렇게 뭔가 저 사람이라면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 다큐에도 나왔잖아요. 봉 감독의 재능은 내가 못할 것 같은 걸 하게끔 만들어준다. 내가 연기하지 못할 것 같은 걸 연기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못 찍을 것 같은 영상을 찍게 만드는 재능이 있다고 그 다큐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계속 칭찬하고 김혜자 선생님이 마더 찍을 때 한 테이크를 30번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좋았다고. 16번째랑 32번째 게 좋았다고. 32번을 찍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혜자 선생님을. 그래 이제 좀 힘들다. 했는데 지금 거랑 16번째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16번째가 좋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32번을 시킨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기가 좀 샜는데 그 디자인도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저도 그런 거가 잘 됐을 때
제가 그릴 수 있는 또 수준 이상의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협업을 좀 많이 해서 하고 있는 편이에요. 다리도 젖으시고 그러시죠? 장시에서 밥시로 이렇게 삶이 바뀌었는데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밥장으로 삶이 바뀌었을 때 가장 좋아진 게 뭐예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40대 화장품 모델한 사람은 장동건 외에 제가 처음일 거예요. 농담인데요. 사실 또 진짜 예전에 사진 보면 얼굴이 좀 약간 일그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음 상태가 표정으로 보통 나오는 거니까 좀 약간 위축돼 있었고 또 사람을 만날 때 눈을 못 마주쳤어요. 왠지 내가 뭔가 그런 거야. 내 안에 게 내보이는 게 창피하고 붓고 하는데 사실 그런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뭐 상대도 부끄러운 게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니까 좀 더 편안해지고 또 당당해지고 또 그림이라는 직업 자체가 뭔가 표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표현을 하니까 상대도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 그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분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봤는데 그분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나 싫어하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제끼잖아요. 불편하니까. 근데 링컨 대통령은 이 친구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접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큰 일을 이뤘던 거겠죠. 보통 사람 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런 것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진짜 소통,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그런 게 정말 가치 있다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면서 새록새록 느끼고 있어요. 뭐 궁금하신 것도 이쪽에 없으시면 제가 이제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 하시면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체력적으로 이제 다운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피곤하죠.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요즘 만나면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근데 직접 가끔 피곤한 데가 있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좀 피곤의 어떤 질이 다른 거예요. 피로의 질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예를 들어 게임을 2박 3일을 해도 피곤하잖아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 해도 그때 피로랑 정말 얘기하기 싫은 부장님과 회의를 하거나 회식을 할 때의 피로함과는 피로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 차이죠. 그리고 더 개운한 거죠. 운동을 하고 난 뻐근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정서적인 만족이 있을 때는 확실히 피로함이 덜해요. 그리고 몸이 피곤한 거는 좀 괜찮은데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괴롭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면 좀 그런 게 많이 좀 줄죠. 그래서 좀 재밌게 하고 또 일을 좀 여러 가지 이게 좀 슬슬하려고 해요. 좀 이게 좀 되게 건방진 느낌이 있지만 슬슬한다는 게 막 잘 그려야지, 멋지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하지. 어차피 뭐 제가 그리는 건 어차피 제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든 나오겠지 하면서 좀 힘을 뺀다 볼까 그렇게 그려요. 막 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 포스터도 그렇게 그렸는데 근데 그렇게 그리나 힘을 정말 엄청 딱 주고 그리나 사람들의 평가는 다 달라요. 어차피 힘 팍 줘서 그렸다고 사람들이 와 정말 힘 줘서 멋있게 그렸다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슬 힘 빼고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야 그림 대충 그렸네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묘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지금은 좀 긴장을 많이 풀면서 좀 그리려고 하고 있죠.
예. 후회요? 아, 얼마 전에 그 지난 아까 봤지만 그 떼톡쇼 때 조혜련 씨 나왔잖아요. 그날 주제가 망설임이었어요. 내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네모이다 해서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받고 또 망설임을 주제로 저랑 김용란 씨랑 또 조혜련 씨 강의했는데 조혜련 씨가 나는 평생에 망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 거라. 진짜 맞는 거야. 그날 올 때도 갈게 가서 온 거고 오늘 막차? 가? 야 기차표 취소해. 그냥 밤샜어요. 그리고 그런 식인 거예요. 아 그리고 그분 얘기 뭐 일본에 간 얘기 중국에 간 얘기 하니까 다 그런 거예요. 저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예. 뭐 그냥 이 궤도 수정은 있어요. 아 이거 조금 했을 때 아 이건 조금 별로인 것 같다 하면 아 다음에 이렇게 좀 사삭삭 하고 그런 건 이제 그냥 범퍼카처럼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아 그건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장시간 7시에 오셨으면 식사도 못하고 오셨을 텐데 좌시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보신 거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예.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예,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페이스북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거 찾으시면 저는 웬만하면 친구 다 맺거든요. 그 사진에 그 개 사진이라든가 뭐 꽃 사진 이런 거 아니고 뭐 자기 얼굴만 있으시면 다 친구 맺게 하니까 하시고 제 페이스북이 좀 찾기가 어려워요. 밥장이라고 BOB CHANG로 쳐야 되고 또 그렇게 치면 또 외국 사람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 앞에다 리얼을 붙여줘야 돼요. 리얼. 리얼 밥장이라고 치면 바로 저 얼굴이 나옵니다. 친구 맺게 하시면 아주 일상에 깔깔거리는 좀 말도 안 되는 사진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얘기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